안녕하세요, 엘리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처음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인테리어 예산을 잡고 그리고 좀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역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테리어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컨셉 잡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왜 하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 인테리어 공사에 과연 쓸 수 있는 최대 예산은 얼마만큼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랑 만족도, 이 2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업체가 알아서 리드를 해주고 나는 필요한 내용만 컨펌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면 업체가 알아서 좀 그것들을 반영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사전에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업체 상담을 하시면 대부분의 업체가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역으로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예산이 좀 전부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산이 굉장히 넉넉하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의 예산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괴리에서 선택과 포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업체를 알아보기 전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집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과연 얼마나, 최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보태보태병이라고 아시죠? 차 살 때도 원래 모닝을 사려다가 결국에는 점점점 벤츠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마음이 인테리어에서는 정말 극대화됩니다. 때문에 좀 비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실제 나의 보유 현금, 가용 자금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맥시멈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맥시멈 금액은 물론 개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전문가분들은 특정 집에 대한 인테리어 최대 예산을 보통 집 매수 가격의 약 10%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리모델링 된 집은 약간 더 비싸게 시세가 형성이 되지만 공사금액 전체가 이 집값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가에 대한 시세 반영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가상각 역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의 한 10% 정도를 최대 리모델링 예산 한도로 설정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가용 범위에 따라 조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내가 살 집의 자산 가치보다 나는 삶의 만족도, 인테리어 만족도가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자금 한도로 예산을 잡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실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 실제 견적은 평당 얼마다 뭐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어떤 자재로 무슨 공사를 하는지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대에 대한 윤곽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너무 놀라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완료된 포트폴리오들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리면 나는 막 잡지에 나오는 정도 유명 업체의 포트폴리오 수준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평당 30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33평이다 하면은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존의 구조를 변경하고 약간 좀 특별한 디자인이 가미된 것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평당 20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만큼도 쓸 생각이 없다, 그냥 샤시 포함해서 좀 깨끗하게 신축 아파트 느낌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평당 100만 원대, 아니다, 나는 최대한 내가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몰딩도 붙여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평당 50만 원 내외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뭐 제가 드린 가이드 이 금액은 뭐 대략적인 얼마나 들까라는 그 예산 가늠을 위한 것이고, 추후 나중에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재, 뭐 노무비, 공사 내용들이 명시된 견적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산을 평당 300 이상 잡고 계시다면 진짜 리빙센스, 인테리어앤데코, 까사리빙 같은 고급 인테리어 잡지에 소개된 유명 업체의 방문 상담을 잡으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 예산을 쓰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부터는 충분히 손품과 발품을 파셔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잡은 인테리어 그 컨셉이랑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다 살펴보면서 위시 업체들을 추렸습니다. 대부분이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견적 요청을 받기 때문에 게시글을 올려서 비교를 했어요. 뭐 평형이랑 원하는 공사 같은 것들을 쭉 기재를 하는 방식인데, 아주 큰 대형 업체는 뭐 대략적으로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방문 상담 일정을 잡는 그런 형식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인테리어 카페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을 통해서 약 한 5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한 10군데 정도의 온라인 견적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성의가 있는 곳을 좀 추려서 한 5군데 정도는 방문 상담을 받았습니다. 업체 선정이 사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세상에는 너무 좋은 업체도 많지만 또 이 영역이 비전문가들이 좀 알기 어렵다 보니까 부실 시공을 하거나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공사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피해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뭐 업체의 주관만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자재를 굉장히 밀어붙여서 또 이 소비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그래서 저는 계약하기 전에 좀 충분히 많은 업체랑 미팅을 하면서 나랑 궁합이 가장 잘 맞고 또 시공 역시 확실한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문 상담은 최소한 3군데 이상은 하셔야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는 방문 상담을 하면 가견적을 내줄 거예요. 근데 이 가견적은 말 그대로 이제 임시 견적 같은 건데, 내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에 대략적으로 얼마가 예상된다, 뭐 이런 건데요. 실제 비용은 정확한 실측과 자재가 결정되어야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가견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는 변동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견적 받은 금액에 플러스 20%를 했더니 내가 처음에 설정한 최대 예산을 초과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좀 다른 업체를 찾아보거나 생각했던 공사 내용을 좀 가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생각했던 인테리어 예산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공 품질은 업체에 대한 신뢰랑도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예쁘고 번지르르 해도 부실하게 시공이 되거나 또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 소비자분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부실 시공을 하는지 아닌지 사전에 좀 필터링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이제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 보면서 좀 사전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업체 이름 플러스 하자, 업체 이름 플러스 부실 시공,
업체 이름 플러스 내용 증명 뭐 이런 것들로 뭐 지역 카페나 구글 같은 곳을 통해 검색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분들이 남긴 좀 생생한 솔직한 후기나 아니면 진행 중인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업체가 시공한 실제 공간을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막 가정집에 제가 막 방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이제 뭐 구경하는 집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시공 마무리를 하고 있는 현장, 업체 그 사무실을 직접 시공을 한 경우 등등 의외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렇게 실제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해시태그로 이제 업체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실제 그 업체에서 시공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좀 현실 집 사진, 사진빨 없는 현실 집 사진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업체한테 완성된 포트폴리오 말고 시공 현장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대부분 이제 업체 홈페이지는 전문 촬영 기사가 촬영한 좀 사진빨이 가득한 준공 사진들이 많은데 좀 시공 품질에 자신이 있는 업체일수록 현장 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체랑 시공팀 간의 그런 협업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요새는 매일매일 소비자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라고 현장 사진을 보내주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분명히 좀 각각 공사 단계별로 현장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로 보면은 좋은 현장 사진은 뭐 철거 뭐 이런 거는 다들 비슷하니까 단열 같은 부분이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미장 같은 것도 수평이 잘 맞는지, 그리고 도배 마감 같은 것들이 깔끔한지, 그 다음에 뭐 타일이나 제작 가구 같은 것들이 뭐 수평이라든지 각이 잘 맞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마감 코킹하는 그런 사진들이 섬세하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 업체가 굉장히 숙련된 시공팀이랑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좋으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잘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나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궁합이 잘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향이 확고하고 제가 원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시간이 없거나 알아서 해주는 것을 바라는 분들은 업체가 대부분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좀 컨펌만 하는 형태가 훨씬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업체마다 만나보면 성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직접 해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얼마나 피드백이 빠른지, 그리고 약속 시간이나 기한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잘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사실 방문 상담을 하는데도 내가 사전에 보냈던 이런 컨셉보드나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고 임하는 업체들도 있고, 진짜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방문 상담까지 받고 나면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업체가 한 2개 이내로 추려지는데, 좀 가능하다면 한 2군데 정도는 실측을 진행을 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 것이 좀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실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현장 환경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철거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쓸만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측 전에 견적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변경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경우에도 뭐 이미 욕실은 덧방 시공이 한번 되어 있어서 전체 철거를 했어야만 했고, 또 어떤 곳은 내력벽이라 아예 손을 못 대겠구나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또 가벽이 있어서 구조 변경이 손쉬웠던 곳도 있었습니다. 네, 주의해야 될 업체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저랑 주변에 인테리어를 했던 지인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 드리는 조언인데요. 일단 경계하셔야 될 업체는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생각하시는 예산에 다 맞춰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업체가 뭐 이윤을 안 보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업체 이윤을 좀 줄인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더 저렴한 자재와 덜 숙련된 팀을 통해 그 예산에 맞춰서 시공을 하겠다라는 의미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완성도가 구현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나중에 이미 공사가 들어갔는데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금으로 굉장히 많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금을 10%,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두 번에 나눠 내거나 아니면 좀 대부분을 중간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을 다 하고 나서 하자 체크를 다 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업체한테 많은 돈을 그냥 다 줘버리는 순간 을이 됩니다. 최근에는 공사비만 받고 잠적을 하고 이런 사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금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좀 표준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막 간단한 간이계약서 혹은 계약서를 조차 작성 안 하는 그런 일부 업체들도 있는데요. 표준계약서 안에는 뭐 공사의 범위나 하자보수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따라 그 양식에 맞춰서 인테리어 계약을 하시고, 그 이외에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견적서 자재랑 소요량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도배 300만 원, 전기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후 협의했던 자재가 아니라 다른 자재로 시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장 상황으로 공사 내용이 바뀔 경우에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사 내용이나 자재가 바뀌더라도 그에 따른 환불을 받거나 좀 합리적인 추가금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문서, 카톡이나 메일 이런 증빙 자료들 없이 구두로만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조금 경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이럴 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증거가 없어서 해결이 쉽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완공일을 나는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쫓겨서 손해를 보더라도 막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계별로 항상 좀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도 제가 한 게 딱 정답이다, 기준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원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저는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맞는 집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체는 결국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구체화해 줄 수 있으면서 나랑도 소통이 잘 되고 또 시공 역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